자,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 때 만나고, 그쵸? 오랜만에 규칙적으로 강의에 나오려니까 조금 피곤하긴 하죠. 네. 날도 덥고 하니까 잘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생애 주기 첫 시간이 됐는데, 이제 생애 주기가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그게 딱 하나의 생애 주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이랑 연계돼서 판정을 생애 주기로 섞어서 제시를 하라라든지 고급 영양학이나 식사요법이랑 섞어서 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갖고 다른 과목들에서도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보는 입장에서의 답이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아서 적정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애 주기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출 문제와 더불어서 바뀌어진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 영양학에 대한 부분들로 진도를 나갈 것이고, 또 오늘은 프린트물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좀 기본적인 쌍둥이 문제 정도로 나갈 것 같으니까 좀 가볍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수업을 시작할게요. 자, 교재 이제 101쪽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고, 프린트물은 일단 한 장 나간 것 옆에다 두시고, 유사한 문제 나왔을 적의 쌍둥이 문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그래서 1번에 자, 아래 내용이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 내용은 열량 영양소의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한 설명이다. 이 각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의 양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적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 표를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표를 완성을 하고, 그것이 어떤 근거로 섭취 비율을 설정하였는지 한번 적어 봅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뭔지에 대한 걸로 적으시면 돼요. 이거를 탄단지를 다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한꺼번에 쓰는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각 문제로 우리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 문제는 어떤 근거로,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근거라는 것이 어떤 전제 조건을 깔고 이것을 제시했을까요? 라고 이해를 하세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먹었을 때. 또 두 번째, 만약에 이것과 관련된 범위 바깥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을 게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에서 분명히 적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봅시다. 그 위에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과 지질은 적정 섭취 수준을 설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이나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예전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은 평균 필요량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했죠, 그죠? 100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질의 경우에만 이제 평균과 상한이 설정하지 않았고, 에너지 섭취 비율이 건강과 관련성이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이것들을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걸로 진행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탄단지라고 하는 다량 영양소, 열량 영양소 3개 중에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설정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적정 비율, 퍼센트, 총 에너지의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평균과 권장이 다 제시가 되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질만 이제 그렇지 않죠. 지질은 충분히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중간에 영하기에만 있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공간을 한번 적정 비율을 한번 적어보면, 영하의 경우에는 탄단지 전부 다 에너지 적정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없다고 표시하면 되고, 탄수화물은 그 밑으로 전체가 몇 퍼센트예요? 55에서 65%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단백질은요 7에서 20이 다 동일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영하기 경우는 20에서 35, 그 아래쪽에서 전 연령대에서는 15에서 30.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것을 묻는 문제가 기출이 2번이나 나왔었어요. 왜 얘네들은 달리 갔을까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나중에 보면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영하기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3세 이후에
중간에 남자, 여자 적혀 있는 청소년기 18세까지는 포화지방산이 8 미만으로 되어져 있고 19세 이후 전 연령대에서는 7 미만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은 3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1 미만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문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성인기에 있어서 지방 섭취에서 고려해야 될 점을 적으시오 그러면 적을 게 너무 많죠. 그 시기에는 외식이 많고 뭐 직장 생활로 인한 뭐 회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적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큰 윤곽을 잡아야 되는 게 이 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로 묻는다면 19세에서 75세에 해당이 되는 요 지질 성분을 제시를 하는 게 가장 근접한 답이 됩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건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시기에는 어떻게 그냥 간단히 지방은 15에서 30%, 포화지방은 7 미만, 트랜스 지방은 1 미만을 섭취해라 라는 것이 근거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에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예전에는 비율로 나왔지만 요번에 2020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DH하고 EPA를 더한 값을 얼마만큼 먹어라라고 충분 섭취량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뭐 이걸 나누면 5가지 정도 되는데 지질 섭취를 그렇게 3가지로 구분해 갖고 제시를 하면 그걸 하면서 그냥 무조건 예를 들어 지방에 대해서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을 8과 각각 1 미만 정도 섭취하도록 한다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이 정도 섭취하도록 하자. 이렇게 붙이면 조금 더 근거까지 제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죠? 동일한 문제가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개념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 첨자 1번을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나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예전에는 2015년까지는 어떤 수치로 나왔어요? 이름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가까이 있으니까 목표 섭취량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권고치라고 얘기를 해서 콜레스테롤은 19세 이상에 있어서 얼마 정도? 300mg per day 미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는 우리가 새롭게 등장한 그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영양소 섭취에 대한 것들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정할 때 만성질환 감소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아래 단계의 카테고리가 2개가 있습니다. 뭘까요?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2가지 용어가 있어요. 이제 이유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적정 비율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 그대로 만성질환 감소를 위한 예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되는가 하면 그 프린트물을 한번 볼게요. 아직 여기까지 나가진 않았지만 개념을 먼저 잡으려고 1페이지에 쌍둥이 문제 1페이지 2-1번을 보시면 표가 이렇게 있지요. 이 표에서 제목만을 보세요. 지금은 이걸 체크할 필요가 없고 영양소 섭취 기준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큰 제목이 평균 권장 충분 상한이 있고 또 하나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섭취량으로 제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걸로 2가지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적정 비율이고 또 하나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줄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각각이 아니고 같이 공통으로 큰 제목으로 붙을 수 있는 게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고려한 섭취량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 적정 비율 그냥 외웠는데 그게 왜 이렇게 설정했냐.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 적정 비율을 정했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표의 제목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 게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보기로 하고 그 개념만 보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101쪽에 밑에 박스요. 콜레스테롤 밑에 이제 총당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총 당류 섭취량을 총 에너지 섭취량이 얼마로? 10에서 20%.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에서 20%인데 표기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10에서 20% 에너지 비율 이렇게 적어도 같은 말이에요. 퍼센트 에너지라는 것이 에너지의 10에서 20% 비율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붙인다면은 총 섭취 에너지의
10에서 20% 비율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퍼센트 에너지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그 의미가 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퍼센트로 진행이 되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교재에 따라 이렇게 정의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특히 식품의 조리 및 가공 시 첨가되는 첨가량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두 번 적혔네. 몇 퍼센트?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한다. 주요 급원으로는 설탕, 액상과당, 무엿, 당밀, 꿀, 시럽, 농축, 과일, 주스 등이다. 여기에서도 첨가당의 주요 급원이 무엇이냐라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항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 한번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 적정 비율이 어떤 근거로 섭취 비율을 설정하였느냐. 근거라고 하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보기로 했죠. 근거는 많아요. 일단 여기 우리가 기본적인 근거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서 고려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답이고, 이제 그거 말고 이 표를 완성을 해서 이것을 믿고 따르려면 어떤 영양소들은 충분히 섭취한 상태라야 된다고 우리가 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각 다량의 영양소의 적정 범위는 무기질과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두 번째 조건,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비율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어줄 테니까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자, 첫 번째 뭐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머리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탄단지비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만 얘를 적용했을 때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고 얘만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먹게 됐을 적에 만성질환이라든지 영양적인 불균형에 대해서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타민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성질환과 영양소 불균형, 영양 불균형의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위한 에너지 섭취 비율을 설정합니다. 근거로라고 씁시다. 근거로 설정. 자, 이게 뭐냐? 적정 비율을 그렇게 설정하게 된 전제 조건과 근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에 예방하기 위한 에너지 섭취 비율을 연구해서 했고, 이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답도. 2번 답이 뭐냐면, 어떤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만성질환과 영양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만들어 놓은 그 레인지의 바깥으로 먹었을 경우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 확률 괜찮아요.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보다 적게 먹거나 이보다 많이 먹게 되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 자, 이제 쌍둥이 문제 1-1번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은 어떤 영양소의 적정 비율의 설정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의 영양소의 적정 비율이 무엇인지 두 가지 답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량과 섭취 비율을 근거로 두었고, 생화학적인 지표와 만성질환의 위험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섭취 비율이 70% 이상일 경우에 건강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정한 그 다량 영양소는 뭘까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어떻게? 55에서 65%.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지질을 왜
이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제출됐을 그 시점에서는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뭐 15에서 30이라든지 25에서 35가 아니었을 때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답지가 있는 뭐 교재를 사서 보면 다른 답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많이 나왔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왜 이렇게 했는지를 쓰라는 문제는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 더 뭐 있습니까? 단백질은 왜 7에서 20% 했을까요? 이런 문제들도 아직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다른 문제를 통해서 보고 지방은 문제가 나올 거고 탄수화물은 왜 55에서 65로 했는지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답입니다. 거꾸로 물었을 때 왜 55에서 65%로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해를 해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영양 섭취 기준은 크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평균 필요, 권장 섭취, 충분 섭취, 상한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괄호를 간단히 쓰실 수 있고요. 탄수화물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탄수화물은 55에서 65로 전체로 나타나 있고 지질은 성인의 영아가 아닌 경우에는 15에서 30%이지만 영아의 경우는 20에서 35%로 구분되어져서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소는 1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수분도 모든 연령층에서 충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1번을 여러분들 이제 볼 거에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체크를 하면 될까요? 이 영양 섭취 기준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우리가 아는 이름은 뭐예요? 에너지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필요 추정량이라는 것은 평균, 권장, 충분, 상한에 없지요. 그렇지만 뭐하고 같아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에너지에는 에너지 평균 필요량 이렇게 하지 않고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붙인 거예요. 근데 의미는 평균 필요량과 같습니다. 그 평균 필요량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전체 인구의 50%를 만족시키는, 거꾸로 얘기하면 50%에게서 부족이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평균인데 그거를 에너지에다가 붙일 때는 이름을 바꿔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면 평균 필요량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이름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 평균과 권장 또 에너지 적정 비율이 정해져 있는 탄수화물이고 당류는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아니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 비율을 정한 거예요. 에너지 적정 비율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얘는. 적정 비율이 아니고 여기서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걸 억지로 끄집어내보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를 위해서 했던 5가지 영양소가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우리가 개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류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 있었고 또 하나는 나트륨 있고 또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서 일부가 퍼센트로 당류하고 트랜스하고 포화는 퍼센트죠. 8%, 7%, 1%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와 당류는 10에서 20%, 또 10% 이렇게 나온 게 여기서 볼 적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적정 비율로 정해진 것은 탄단지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분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당류 됐고 식이섬유소는요? 충분. 단백질은 뭐와 같아요? 탄수화물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과 에너지 적정 비율. 아미노산은 안 했지만 평균과 권장이 설정돼 있다고 하고요. 지방은 밑에 있는 EPA하고 DHA까지 쭉 다 충분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충분으로 돼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위에 총지방은 사실은 전 연령대에는 거의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영아기에만 2줄에만 숫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을 근거로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 정해져 있고, 자, 콜레스테롤은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들어가 있는 표이고, 수분은 충분 섭취량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체크하고 있는 것은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다량 영양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량 영양소. 많이 먹어야 되는 것들 중에서. 그래서 여기 뭐 지방을 빼고 나면 식이섬유소랑 수분이 대표적인 충분 섭취량으로 정의되어져 있는 다량 영양소입니다. 두 가지.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공통으로 권장이랑 평균, 그 다음에 에너지 적정 비율까지 나온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2-1번부터 2-3번까지를 위에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똑같이 2-1이라고 돼버렸네. 다량 영양소 중에 에너지 적정 비율과 평균 권장이 설정된 건 뭘까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다. 자, 2-2번. 다량 영양소 중에 에너지 적정 비율과 충분히 설정된 것은 지방이고, 2-3번. 다량 영양소 중에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된 것은 수분과 식이섬유이고, 요 내용 자체에서 보면은 지방은 영하기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리놀렌산, 알파리놀렌산, EPA하고 DHA인데, 여기서 이제 좀 깊은 얘기긴 하지만 유아기에는 DHA만 단독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뒤에 다른 거 할 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까지는 됐고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교재 3번. 아래 내용은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당류를 구분하여서 설명한 글입니다. 빈칸을 메꿉시다. 그래서 식품에 내재하거나 조리 가공하면서 첨가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등 단당류와 메가당, 유당, 자당 등 이당류를 총 합쳐서 우리는 뭐라 한다? 총당류라 하고, 이것의 에너지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것은 총 에너지의 10에서 20%이고, 아래쪽에 있는 조리 시에 첨가되는 것을 우리가 첨가당이라고 하고, 관련된 식품들은 단풍밀, 과당 시럽 쭉 있고, 이것은 총 에너지의 10%를 권고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쌍둥이 문제로 다시 와서요. 3-1번을 볼게요. 자, 이제 당류를 얘기를 했는데 3-2번부터 보겠습니다. 3-2번을 보시면 아래와 같은 분석 틀이 있어요. 이런 틀이 있는데 식품이나 음료수가 이것의 급원이고, 노출 지표는 이런 것들을 먹는 걸 노출 지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들이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것들을 먹는다는 의미구나. 여기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먹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재는 것이 건강 판정 지표입니다. 그래서 신체 질량지수, 체지방, 공복, 혈당, 재보고, 인슐린, 민감도, 내당 등에 대한 것, 혈청,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식사 속의 영양 밀도 같은 것들로 판정을 해서 나온 지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비만이라든지 당뇨,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의 증가, 어린이 과행동증, 식사 질의 저하 혹은 충치까지 건강을 판정할 수 있는 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걸로, 요 표가 이 영양소의 섭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한 표예요. 도표예요. 이게 뭘까요? 무엇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표를 그려서 설명하고 있을까? 당류예요. 당류의 설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3-1번. 우리나라에서 일일 당류 섭취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었던 3가지 지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건데, 첫 번째는 한번 적어볼게요. 당류의 섭취와 식사의 영양 밀도와의 관계. 당류의 섭취와 식사의 영양 밀도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지표 하나와, 그 다음이 당뇨의 섭취와 대사성 질환과의 관계. 그 다음에 3번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 당류 섭취 실태. 당류의
섭취 실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했어요. 좀 전에 봤던 표가 이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대사성 질환과 당류 섭취가 관련이 있냐. 영양 밀도와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영양 밀도가 어떻지라는 것을 연구한 걸 토대로 해서 당류의 섭취를 위한 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고려한 사항이 이 세 가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로 와서 4번을 한번 볼게요. 개인의 식사를 평가. 우리가 평가는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식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섭취하는 영양소의 양을 파악하여 산출한 뒤 식사의 적절, 부적절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아래 개인의 일상 섭취량을 구했을 때 아래 세 구간의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간별로 기술하시오. 1번 적절이나 부적절하다라고 설정하는 이유를 한번 적어봅시다 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처럼 결핍, 영양 결핍이다 이렇게 확정 짓지 않고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해요? 부족할 확률이 몇 프로이다, 높다, 낮다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단정 지어서 당신은 결핍이에라고 절대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생화학적인 게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먹었는 것만 가지고는 일부의 지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절, 부적절 혹은 부적절할 확률이 몇 프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제 개인에 대한 걸 묻죠. 개인의 평상시의 식사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가 첫 번째 이유예요. 개인의 평상시 섭취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개인의 평상시 섭취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 수치를 근거로 판단하는 대신 적절, 부적절 여부로 평가한다. 둘로 나누지 말고 쭉 연결을 합시다. 문장상으로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평상시의 섭취 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대 수치를 근거로 판단하는 대신 적절, 부적절 여부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이 적절, 부적절은 퍼센트도 같이 포함된 얘기예요. 같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보면 A, B, C가 있습니다. A, B, C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일상적인 섭취 양을 큰 기준으로 해서 중간에 평균, 권장, 충분히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평균보다 적게 섭취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를 묻는 거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부족할 확률이 50% 이상이다. 부족할 확률이 50% 이상이다. 라고 판정할 수가 있고 평가할 수 있고 평균보다 작은 A 구간에서는 부족할 확률이 50% 이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퍼센트로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